바람둥이들이 잘 산다. 바람둥이들이 왜 잘 삽니까? 바람둥이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은요, 파트너를 사귈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짝을 어떻게 만났지? 나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났지? 대체로 길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나요? 그쵸? 길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도서관에서 만나고, 다방에서도 만나고. 근데 보면 처음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는 건 길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과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가 따라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따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따라와서 저 실례합니다. 혹은 뭐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어요. 라든지 저하고 차 한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선택의 기쁨이 좀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 스릴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떻게 만날까요? 요즘은 거의 소개팅으로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졌어요. 요즘은 뭐 지인 소개나 인터넷 앱도 있더라고요. 데이팅 앱들도 있고, 소개팅으로 만나면 제 수업에서 그 데이트 과제를 할 때도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개인 SNS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이북, 카카오톡 막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막 사전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데이트 수업할 때도 그 남자친구가 카톡에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 김이 빠졌어요. 그리고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아갖고 안 다음에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스릴은 없죠. 스릴도 없고 좀 여자가 이렇게 튕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흥미로웠냐면 인터넷의 데이트 앱은 남자들은 굉장히 스크리닝을 해요. 뭐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뭐 몸무게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력하고 능력을 막 보고 회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를 가리는데 여자들은 거의 외모 순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예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뭐 자동으로 뭐 빨리 금방 쉽게 회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좀 길게 가고 싶은 파트너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짧게 만나는 거 말고요. 동반자로서 결혼을 앞두고 혹은 왜 썸이 아니라 이젠 드디어 연애를 길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보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러브맵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이상형에 대한 그림이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좀 많이 만나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나한테는 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다 좋게 해주지 않나요? 그쵸? 그 좋은 사람은 사실 정말 중요한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내는 안목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성격도 잘 맞고 즐거운 것도 같이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30명 이상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30명도 너무 적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영국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스웨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의 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한 200만 원 정도가 생겨서 정말 이번에는
좋은 옷을 한번 사야겠어. 그래서 귀한 자리 차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의 옷을 살 거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매장을 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옷은 첫눈에 띄는 그걸 사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 옷을 사기 전에 재질이 어떤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내 옷장 안에 옷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 옷이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친구도 데려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본 후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그 옷을 10년 정도 입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같이 갈 동반자는 짧게는 뭐 몇 년이지만 길게는 뭐 50년 이상 같이 갈 수도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많이 만나면서 안목을 좀 키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둥이들이 잘 산다. 바람둥이들이 왜 잘 삽니까? 바람둥이들은 첫 번째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안목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 맞아. 이걸 잘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잘 맞춰줄 줄 압니다. 아,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성격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맞춰줘야 돼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바람둥이들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안목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좀 가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데이트에 일부러 늦는 사람, 데이트처럼 뭔가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머리도 좀 다 가다듬고 옷차림도 가다듬고, 그래서 왜 그 사람과 만날 때 내 첫인상이 가능하면 좀 완벽하게 그렇게 숨도 좀 고르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은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혹은 성격이 같아서 너무 지루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어요. 혹은 성격이 같아서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잘 협상하는가의 소통의 능력의 문제이지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관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을 돈 버는 걸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고 돈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도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육아,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서 나하고 맞는지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이나 기념일을 있는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념일이 1년에 한 20개 정도 있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그리고 요즘 왜 상술 때문에 뭐 1월 14일은 뭐 2월 14일은 뭐 키스데이, 짜장면데이 지켜야 될 데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기념일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나요? 생일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만난 날? 우리가 결혼한 날?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뭐 부모님의 생신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뭐 그리고 또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기념일이 소중한 것은 그날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그 사람에게 그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 기념일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때도 같이 선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만 선물하는 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샀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샀다라는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 여러 번 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 좀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간절한 사람은 꼭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끝나고 연락할게요 라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 어장 속에 있는 관리되는 물고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던데, 바빠서
그때 바로 문자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루 안에라도 답변이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읽고 답변하지 않거나 전화는 항상 안 받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에도 뭐 답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폭언하는 사람입니다. 폭력, 폭언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왜 이 평강공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약점이나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폭력을 많이 쓰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상담도 다니고 이러면서 어떤 치료를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폭언을 하는 사람이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이라는 건 꼭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경우 그리고 왜 상황을 좀 무섭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의자를 탁 집어 던진다든지 문을 탁 닫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이나 폭언하는 사람은 좀 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 로또가 되면 혹은 결혼을 하면 비현실적인 너무 왜 과대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중독된 사람, 누군가하고 헤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자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에 중독된 사람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관념 있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강박적인 그런 관념 있는 사람, 그런 강박적인 관념 있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관념이 강한 사람, 그래서 뭐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완전히 의존하거나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섹스에 중독된 사람, 뭐든지 섹스로 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좀 걸러야 되겠죠. 그리고 돈에 너무 연연해하는 사람. 그래서 돈 가지고 벌벌 떨고 이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치러야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꼭 결혼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나보세요. 그래서 술이나 등산이나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하고만 하면 나한테만 집중할 테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셔보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등산도 가보고 여러 사람하고 게임도 해보는 그런 걸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방식, 술을 마시는 방식, 게임에 임하는 방식 같은 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자기 혼자 막 올라가는 사람인지 뒤에 처진 사람들을 좀 챙겨갖고 올라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겠죠. 일본의 어떤 수필가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밥 먹는 걸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정말 그렇죠. 편식을 많이 하는지 혹은 왜 밥을 막 너무 지저분하게 먹는지 혹은 너무 급하게 먹는지 다른 사람하고 이 시간을 안 맞추고 자기 혼자만 먹어버린다든지 혹은 자기 혼자만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보는 눈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배우자를, 동반자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사실 첫 만남에서 섹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니까 동의하면 절대 안 될 건 없지만 이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가져온 주제는 첫 데이트입니다. 첫 데이트하면 굉장히 설레는데요. 사실은 너무 오래된 얘기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지금 앞에 20대 PD님이 계시는데 첫 데이트 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봐 줄래요? 떨리는 게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나는 거니까 편안함보다는
떨리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옷차림 어떻게 하고 나가요? 시크하게? 나름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무난하지만 깔끔하게. 네, 맞아요. 자, 들으셨죠? 20대의 첫 데이트가 이제 이렇답니다. 사실 제가 첫 데이트 언제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첫 데이트는 사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첫 데이트, 30대의 첫 데이트 혹은 50대, 60대의 첫 데이트는 전부 다 설렐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데이트 과제 내주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쓴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목소리만으로 왜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유추하면서 어디를 갈까,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내가 좀 멋있어 보일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트의 과정보다도 데이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개인적으로는 신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데이트 때 익숙한 장소를 선택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가본 곳, 그리고 왜 좀 맛있었던 곳,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이 집에서는 뭐가 맛있는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좀 알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나는 좀 한껏 차렸는데 상대방이 너무 왜 신경 안 쓴 것 같으면 좀 날 무시하나? 이번 데이트 별로 성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단정하게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약간 센스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입으시면 좋은데 사실 센스가 평소에 없는 사람이 센스 있게 입기는 참 어려우니까 어쨌든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한 10분쯤 일찍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10분쯤 일찍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매무새도 좀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상대를 기다리기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늦으면 막 허둥지둥 들어가서 미안해요. 뭐 차가 막혔어요. 뭐 어디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막 말이 길어지고 정신없어지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기가 쉬운데 오히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만남의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데이트였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고 물론 첫 만남에서는 상대한테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색하고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대화가 끊겼을 때 그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면 잠깐 뭐 대화가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내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상대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훨씬 점수를 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차문도 좀 열어주고 길가 쪽으로 걷지 않게 해주고 이런 어떤 친절한 매너 있는 그런 태도가 점수를 예나 지금이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좀 지나치지 않는 장난 그리고 유머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좀 장난스럽게 많이 웃을 수 있는 데이트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두 가지 이렇게 한번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트하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너무 자주 확인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만남에서는 내 관심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꺼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즐겁다고 시간을 너무 질질질질 끌고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상대한테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좀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 끊으면 좋고요. 보통 첫 데이트는 길어야 한 3시간 정도면 어떨까 싶어요. 길어야 3시간. 그 상대가 마음에 들면 두 번째 데이트를 기대하게 좀 뭔가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아쉬운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첫 만남에서 섹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른들이니까 동의하면
안 될 건 없죠. 절대 안 될 건 없지만 이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믿고 같이 있으면 편안할 정도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원하고 동의할 때. 세 번째는 피임 도구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네 번째는 편안하고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왜 너무 오픈된 데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들킬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첫 섹스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한테 압박을 느껴서 하는 것, 콘돔이나 피임 도구, 다른 피임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장소가 아닐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첫 데이트를 나름 성공적으로 끝내서 네. 애프터를 신청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좋은 인상을 보이면서 다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애프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상대는 별로였는데 나는 좋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프터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좀 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일단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안에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첫 데이트에서 알아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걸 구실로 두 번째 데이트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 보셨어요? 뭐 요새 뭐 개봉했는데 그 영화 굉장히 재밌대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요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지난번에 파스타 좋아한다고 하셨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파스타집 가보실래요? 뭐 이런 식이면 오케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첫 데이트를 멋있게 끝냈으면 좋겠고요. 첫 데이트가 끝나고 상대가 그래도 좋고 상대를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고 데이트 신청하면 되겠죠. 첫 데이트가 잘 안 됐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화살을 날려보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키스할 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스를 하면 입술을 이렇게 마주대고 숨을 잠깐 멈추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잠깐 상대의 얼굴을 보고 살짝 웃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입술을 포개죠. 그리고 그때 키스를 할 때 정말 말없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무언가를 하면 다른 한쪽은 반응을 하는 그런 멋있는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멋있는 키스를 하면 귀에서 막 종소리가 들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여자들은 멋있는 키스를 하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뒷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해요. 입술이 접촉하면 일단 신체적인 거리감이 많이 사라지고 상대한테 키스보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상대의 몸을 받아들이는 관문으로서의 키스는 어쩌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섹스이고, 어떤 여자들은 섹스보다도 멋진 키스를 더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키스를 좋아하고 있고요. 63%라고 그래요. 키스가 멋있으면 섹스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멋있는 키스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 여러분들 키스에 대한 마법이 너무 많지 않나요? 100년을 잠들어 있던 공주를 깨우는 것도 왕자의 키스였고, 보잘것이 없는 개구리에게 키스를 하자 그 개구리는 마법이 풀려서 왕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이 키스에는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키스를 하는 동안 우리 신경자극은요, 뇌로 성기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키스를 하는 동안 호흡수가 막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박도 빨리 뛰죠. 이건 심장이 막 빨리 뛴다는 얘기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키스를 하면 면역체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스하는 동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체액을 통해서 서로 교환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키스를 자주 하면 상대하고 비슷한 면역체계를 갖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키스를 하는 동안에 흥분을 막 부추기는 아드레날린, 도파민 막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한테 통증 완화 작용 혹은 스트레스 해소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엔돌핀, 또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주 키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5년이나 더
건강하게 산다고 와우. 그래요. 키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물론 뭐 수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키스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분명히 행복감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키스를 안 하시나요? 아내가 거부한다고요? 여자들은 후각이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광고 생각나세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이런 어떤 향수 광고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여자가 쓴 광고 카피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후각이 예민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냄새가 좋지 않은 것들을 마시고 자기는 기분이 좋아갖고 키스하자 그러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첫 키스에 대해서 막 우리 분명히 첫 키스를 할 거야. 그때 입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 레몬 사탕을 물고 해라. 박하사탕 같은 걸 물고 해라. 그러면 왜 싸한 느낌, 상쾌한 느낌, 혹은 뭐 새콤달콤한 느낌 이런 걸로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나는 입으로 키스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냄새 말고 또 싫어하는 우리 남편은 키스를 정말 못해요 이런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키스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죠? 여자들은 멋진 섹스보다도 멋진 키스를 더 기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좋지 않은 키스는 뭘까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많은 부부들이 섹스리스 이전에 키스가 사실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키스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물론 뭐 섹스를 하는 부부들도 키스는 안 하는 부부가 많아요. 하지만 키스가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섹스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키스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키스가 없어지는 데는 많은 것들이 역할하죠. 그 사람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각적으로 좋지 않다, 입냄새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키스를 잘 못하는 남자, 그러니까 입속의 혀가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부담스러운 경우. 그리고 왜 무조건 막 핥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끈적끈적하고. 또 세 번째는 침을 너무 막 흘리는 거예요. 꿀떡꿀떡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나한테 너무 막 침을 바르거나 막 침이 막 너무 들어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그 입속에서 막 혀가 너무 프로펠러 돌듯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 키스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파트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멋있는 키스는 일단 입에서 근육에 힘을 풀어야 돼요. 긴장을 풀고 입술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혀를 부드럽게 한 다음에 입술을 마주대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키스는 뭐냐면 햄버거 키스라고 해요. 그래서 입술과 입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연인들끼리 하는 키스로는 참 좋아요. 이렇게 윗입술을 물었다가 아랫입술을 물었다가 피나게 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었다가 그 다음 행동은 또 다시 맞대고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혀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멋있는 키스가 될 겁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키스는 면역력도 좋게 하고 행복한 호르몬 많이 나오고 진통 효과도 있고 또 수명도 길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섹스 중에 오르가즘 느꼈을 때 자주 섹스하는 멋있는 섹스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는 섹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2022년은 정말 풍성한 그리고 정말 멋있는 키스가 오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키스하세요. 패티시 클럽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강남이나 뭐 홍대나 뭐 숙대에 있는 쪽, 용산 쪽 이런 데 패티시 클럽에 가면 제 여자친구는 욕 패티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랑 관계 도중 욕해줘라고 해서 당황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아무 욕이나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욕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아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흔히 뱉는 욕들을 하다가 상황을 망친 적도 있고 다른 날엔 저 나름 조사한 욕을 했다가 진짜 욕을 들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또 더 센 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배운 욕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성질을 내며 그녀가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고민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저는 그녀와 헤어질 판이라 속상합니다. 저의 패티시 로망은 노팬티의 스타킹이고 어떤 친구는 속옷이라 하고 다른 친구는 서울 여자의 스님솔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패티시는 변태일까요? 왜 이런 성적 로망이 형성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주제는 들으신 것처럼 그 여자친구의 패티시라고 하는, 욕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네요. 이제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왜 관계 중에 욕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막 욕하는 걸 들으면서 관계를 맺으면 좀 더 흥분이 되는지 욕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욕을 잘 안 하고 실제로 왜 욕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난처할 수 있어요. 지금 상담을 해오신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욕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는데 욕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흥분하는 건 뭐 나도 좋으니까 욕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색할 거고 욕도 생각 안 날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욕을 하는데 그 욕 생각하다가 관계를 망칠 때도 있고, 혹은 또 지난번처럼 아주 심한 욕을 했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확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정말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사람들이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느닷없이 관계를 하는데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정말 싸하게 식어버렸는데 너무 불쾌해갖고 그 사람은 막 점점 더 업이 돼갖고 막 성관계를 해서 아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될까요? 솔루션이라고 하면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여자친구가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 막 욕을 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렇다면 관계 시에만 어떤 자기의 흥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면 좀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계 시에만 우리 둘이 하는 어떤 놀이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욕을 하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욕을 하면서 내가 오염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 여자친구랑 좀 진지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 욕을 하면 관계를 할 때 갑자기 내가 싸늘해져 버려. 그리고 내 기분이 아주 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굉장히 불쾌해. 그런데도 꼭 욕을 들어야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담자께서 말하신 이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가 나한테 욕을 안 하면 난 흥분이 잘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패티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런데 이거는 좀 성적 환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요즘 여러분들은 굉장히 패티시라는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초콜릿에 패티시가 있어, 막 이렇게 그냥 흔하게 쓰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이 패티시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부적이었다고 그래요. 부적, 주술적인 어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행동 등에 집착하는 것, 특히 성적으로 말할 때는 몸의 한 부분이나 행동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걸 패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패티시즘 혹은 이상 성행동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없으면 지장을 좀 받아야만 이걸 이상 성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이 내담자가 물어보신 것처럼 변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요즘 성학에서는 변태니 정상이니 하는 말은 쓰지 않아요. 정말 심한 이상 성행동도 정상의 가장 끝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심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병도
STD가 아니라 디지즈가 아니라 인펙션이라고 얘기하는 감염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적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옛날에는 성기능 장애 이렇게 디스오더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difficulties 이렇게 얘기해갖고 성적인 어려움을 좀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에 있어서 좀 강박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패티시는요, 패티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금기를 이렇게 어김으로써 흥분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 도덕적이고 굉장히 체면을 지켜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되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탈하는 어떤 흥분, 즐거움, 뭔가 이렇게 깨부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금기를 어기는 것에 흥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성적 환상과 패티시가 좀 이렇게 혼용돼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정말 그렇게 의존적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패티시가 생기는 거는요, 신체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겨드랑이 냄새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어떤 모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는 그 여자의 정수리 냄새가 너무너무 막 나를 흥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대요. 혹은 뭐 쇄골이라든지 이렇게 성기가 아닌 몸의 부분에 흥분하는 것 이런 것도 패티시죠. 그러니까 집착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나의 친구는 속옷에 굉장히 흥분한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복 입은 거 혹은 제복 입은 거, 혹은 또 속옷 입은 거, 양말, 구두, 하이힐이겠죠, 주로. 혹은 뭐 발이 보이는 샌들 같은 거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킹에 흥분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청소년 센터에서 이 상담을 해줄 때는, 그때는 그 전화 상담으로 그 청소년들이 뭐 아주 많은 레퍼토리가 그 망사 스타킹, 뭐 혹은 왜 가죽 치마, 뭐 혹은 뭐 표본 무늬의 뭐 무슨 브라우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패티시가 배설물 패티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변이나 소변 그래갖고 아마 여러분들 뭐 골든 샤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오줌에 이렇게 막 흥분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오줌을 싸주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거나 이럴 때 막 흥분을 느끼는 것도 있고, 혹은 기저귀, 뭐 생리대, 그리고 말의 패티시가 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해달라고 하고 욕에 집착하고 욕을 좀 세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패티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패티시는 그 발 패티시가 굉장히 많아요. 발 냄새 맡는 거, 발 만지는 거, 그리고 막 발가락 빨아주는 거, 또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외국의 성학자인 어떤 여자 박사도, 그 여자 박사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자기는 발가락을 막 빨아주면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래서 남편한테 발가락을 빨아달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성적 부위로 발을 인식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인 지방이나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여자들이 맨발로 다니지 못하게 하거든요. 양말 신어라. 왜 맨발을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냐. 실제로 발을 보거나 성기를 볼 때 뇌 반응이 비슷하대요. 참 재밌죠. 냄새 나는 양말이나 신발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신었던 신발을 사고 팔기도 한대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전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왜 그 여자들의 발을 칭칭칭칭 동여매했던 발이 들어갔던 그 신발, 삼촌금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신발에서는 물론 뭐 거의 귀부인들이 신었던 신발이니까 향내가 났을지 모르지만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절에 한량들은 거기다 술을 부어서 먹는 거를 풍류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 사람의 영화를 보다 보면 발 관련한 샷이 꼭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발에 어떤 패티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마광수 선생님도 매니큐어를 칠한 긴 여자의 손톱이라든지 까만 긴 생머리에 그 패티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티시에 집착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점점 더해질 수 있어요. 더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그것에 왜 의존되지 않도록 그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패티시 클럽이라고 얘기 들어봤는데 강남이나 홍대나 숙대에 있는 쪽, 용산 쪽 이런 데 패티시 클럽에 가면 막 제복을 입은 여자를 원하면 막 간호사 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막 이런 제복을 입고 여자가 나와서 같이 술을 마셔준다든지 성적 농담을 한다든지 역할극 같은 그런 것들도 하는 패티시 클럽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15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자극은 점점 강해져야 자극이 되지 계속 익숙해지면 아무리 강한 자극도 권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즐겁고 좀 이렇게 뭔가 평소의 상태에서 일탈되기 위해서 그런 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섹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관계를 깨고 나의 정신 상태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으로 붙이면 성적 판타지. 지금 어떤 친구는 속옷에 패티시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서울 여자의 신음소리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패티시는 노팬티에 스타킹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는 패티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얘기했죠. 패티시라고 하면 그게 아니면 흥분이 잘 안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여자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거면 성적 환상, 성적 판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적 판타지는 좀 왜 이게 이뤄질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스릴이 있는 들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 흥분이 된다면 여자들의 그 판타지에는 좀 강압적인 섹스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욕해줘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강압적인 섹스를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판타지와 남자의 판타지는 좀 다릅니다. 그 판타지가 너무 충격적인 경우에는 상대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아침마당에 7월 4일 날 나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페북에서도 인사 받고 또 아주 오래 전에 알던 분이 또 전화도 해오시고 그래서 아침마당을 정말 많이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 같이 나온 사람들의 기에 눌려갖고 사실 얘기를 잘 못했어요. 다음번에 저의 주제로 따로 시간을 좀 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기회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70대, 60대 사랑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MC가 저에게 깻잎 논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깻잎 논쟁 들어보셨어요? 논쟁이 참 많아요. 깻잎 논쟁, 새우 논쟁, 또 롱 패딩 이렇게 지퍼 올려주는 거, 겉옷을 빌려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그 나이를 불문하고 그 주제를 재밌어하는 것 같았어요. 요는 뭐냐면 같이 나의 파트너와 그리고 나의 동성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반찬에 깻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깻잎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한 장 떼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히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데 내 동성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먹으려고 낑낑 애를 쓰는 걸 보고 내 파트너가 그거를 이렇게 탁 잡아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혹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안 된다, 혹은 된다. 네, 지금 우리 팀도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분들은
뭘 왜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냐. 자기가 먹도록 놔두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깻잎은 2장 먹어도 된다. 좀 짜게 먹어라. 혹은 그렇게 간자리에서 깻잎은 치워놔라. 깻잎 반찬 안 먹는 걸로 하자. 왜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드냐.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괜찮다, 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깻잎을 떼어주는 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왜 뭐 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제 친구니까 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휴머니티 아닌가요? 어려움에 빠진 동포를 도와주는 그런 휴머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굉장히 심각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깻잎은 뭐 아주 굉장히 작은 사소한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질투심의 문제거든요. 질투심이라는 건 내가 가진 뭔가를 뺏길까봐 겁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관심이라든지 혹은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이제 질투라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역시 뭐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에서는 질투심은 당연히 있는 거고, 질투가 완전히 나쁘진 않거든요. 이 질투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루하지 않고 탱탱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질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파트너가 그렇게 질투를 자꾸 한다고 그러면 그 질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질투를 지금 유발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서 사사건건 질투를 하는 건지를 좀 봐서 상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도 깻잎은 괜찮은데요. 게하고 새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새우는 왜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 뭐 머리도 떼줘야 되고 꼬리도 떼줘야 되고 껍질도 발라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파트너가 내 친구한테 그렇게 떼주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부터 주고 이 사람을 준다면 뭐 괜찮지만, 또 그렇다고 무슨 사회 동포주의자처럼 계속 새우만 까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밉상일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 논쟁 좀 현명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직접 떼주지 말고 네, 자기 여자친구 보고 네. 네가 좀 도와줘. 그게 낫잖아요. 아, 굉장히 교활해. 근데 그러면 더 얄미워요, 사실은. 차라리 모른 척 하거나 그 내가 떼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깻잎을 그렇게 못 먹어갖고 내 친구가 끙끙거리면 내가 봤으면 내가 떼줄 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봤는데 내 파트너가 그걸 눌러준다? 저는 그건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좀 떼줘, 밥만 먹지 말고 이러면 좀 얄미울 것 같아. 너 깻잎 먹지 마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 좀 잘해야 되죠. 제 친구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깻잎 얘기를 막 하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면서,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면서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롱부츠를 신고 왔더래요. 그런데 그 롱부츠가 이렇게 지퍼가 없어갖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빠지는 그런 신을 집에 놀러 오면서 그걸 신고 왔다는 거죠. 그래갖고 못 벗으니까 이렇게 소파 이 팔걸이에 탁 앉아갖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그거를 그 남편이 이렇게 벗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도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 친구 가고 나서 막 싸웠다고 그래요. 대판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부추로 맞아야죠. 부추로. 농담이고요. 어쨌든 내 파트너를 너무 불안하게 하거나 뭐 그런 행동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남자? 뭐 섹스를 오래 하는 남자도 굉장히 힘들긴 해요. 하지만 정말 힘드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한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나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마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아내가 나도 챙기고 그냥 내 모든 친구들을 다 챙기고 다니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기분,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깻잎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착을 참 어떻게 해결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사귈 때 제일 힘든 게 너무 집착해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적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30시간 지속 발기를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얻으실 때가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써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시죠? 자,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아마 이혼숙녀 캠프라는 예능이 저도 그 상담이나 뭐 교육할 때 예시를 들거나 뭐 이야기할 때 좋기 때문에 가끔 보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남편이 옛 애인을 못 잊어서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착을 참 어떻게 해결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국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하고 사귈 때 제일 힘든 게 너무 집착해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적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사실 어떤 사람과 늘 같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한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지킬 수 없어라는 불안함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뭐 교제폭력이든지 이별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귀어왔던 애인이 헤어지자거나 혹은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집착하는 마음이 그렇게 폭력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더란 말이죠. 이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 막 분비되고 암페타민 같은 각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데다가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빠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헤어짐을 통보받으면 분비가 이제 그치고 금단 현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관성으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는 왜 예대인한테 전화도 하고 혹은 막 술 먹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막 만나자고 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예전의 상태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집착을 멈추려면 너무너무 괴롭지만 현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헤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을 계속 헤매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과거의 사진 보는 거, 기억을 자꾸 되살리는 거, 대화를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애인의 부재에 우리 뇌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잊으려면 늘 똑같은 길로 가던 뇌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뇌에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헤어짐이 실패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헤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채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헤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어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애인하고 헤어지면 뭐 머리를 짧게 자른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나와는 좀 다른 변화를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좀 스타일을 확 바꿔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머리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위로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서 막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거기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그냥 얘기하고 야, 나 누구랑 헤어졌어. 나 좀 위로해줘. 이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새로운 사람은 소개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좀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좀 빠르게 배우는 거죠. 더 좋은 거는 봉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킨십이 있는 봉사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집착하는 마음, 그 관계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것, 그건 왜 생기는 걸까? 그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애착을 건강하게 쌓지 못해서이거든요. 애착을 영어로는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험 중에서 가장 잔인한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숭이 실험 알 거예요. 따뜻한 천을 두른, 그렇지만 우유는 없는 그런 원숭이와, 또 하나는 우유가 있는데 철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서 아기 원숭이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기 원숭이는 배가 고프면 철망밖에 없는 그 원숭이한테 가서 우유를 먹지만, 그리고 나서는 천으로 쌓여져 있는 엄마 원숭이를 안고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애착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여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왜 할머니 얘기도 많이 하고 엄마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나에게 줬던 어떤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안정감 때문이거든요. 어려서 내가 배가 고프거나 춥거나 혹은 탁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거나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안고 도닥이고 졸릴 때 재워주고 이랬던 경험이 계속 안정적으로 쌓이면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애착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안전한, 건강한 애착, 그리고 불안전한 애착, 회피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안전한 애착은 누군가 우리 어린 시절에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항상 내 뒤에 있는 어떤 양육자가 있었을 때 그런 건강한 애착을 갖게 되고, 이런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이 없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거든 결혼이든 그 관계에서 굉장히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인 경우에는 관계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려서 혼자 있었던 경험이 많은 경우고, 나 혼자서 왜 이렇게 뭔가 잘했을 때도 칭찬받기 어려웠고, 혹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배고플 때, 추울 때,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많으면 사람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쌓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오면 막 밀어내요. 그리고 막 계속 법이 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우리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이별을 경험하는 거죠. 회피애착은 더 심각하죠. 회피애착은 아예 관계를 맺질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한테 다가오면 막 밀어내고,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한다 그러면 막 거절하고, 그리고 더 못되게 행동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관계를 추구하지만,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다시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착을 건강하게 회복해 가려면 내가 좀 불안한 애착이거나 회피 애착을 가졌더라도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 됩니다. 친구 관계도 건강하게 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나한테 사랑을 주는 그런 그 꾸준한 사람을 만나면 건강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건강한 애착을 가지는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안했더라도 나는 불안 애착이야, 회피 애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건강한 관계, 이 관계의 힘을 믿고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런 관계에 성공하시는 경험을 몇 번 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안전한 애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내 세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그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애착에 대한 이야기, 집착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제 책에 사랑학 수업에 다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 혹은 미혼 그리고 사실은 결혼한 분들도 아이들과 사랑에 대한 얘기, 뭐 섹스에 대한 얘기, 피임, 성병,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려면 이 책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도 선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원 부탁드려요. 이메일 비밀번호, 뭐 문자, 어디에서 전화 왔는지, 누구랑 어떤 문자를 했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내 SNS에 와서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요즘 심심찮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죠. 그리고 요즘 사회에도 보면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부간에도 싸우지만 아이들끼리의 그런 다툼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 그 연애 안에서도 폭력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뭐 데이트 폭력 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현재 폭력적인 상황에서 있는 친구들도 물어보면 그게 폭력이라고 얘기 안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상대를 이렇게 감싸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랑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추는 게 싫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좀 분노 조절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화를 알 수 없이 발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경우에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연애를 하고 뭐 결혼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이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폭력이 어떻게 하다 터져 나오면 그것이 시간이 가고 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점점 더 흉폭해진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씨앗이 보이면, 싹이 보이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같이 상담 치료 나 이런 행동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폭력적인 파트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좀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아버지 같아, 내 오빠 같아, 이 사람 나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어 라든지 뭐 혹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대신해 주려고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꼭 걔를 만나야 돼? 뭐 그 친구 만나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라든지 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이번에 그 친구를 또 만나? 막 이러면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되면 누구랑 있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그 자유를 점점 이렇게 옥조이면서 뭔가를 하려면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폭력적인 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에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왜 저기서 화를 내지?
저게 화를 낼 일인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융통성 없는 태도나 호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군이 별로 없어요. 그건 안 돼.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를 자신의 방식대로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나는 친구들한테 내가 사귀는 사람을 다 알리고 싶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오픈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소개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친구들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경우가 많고 만나기 싫을 때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안 만나고 관계가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그 친구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융통성 없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내고 호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주눅들게 하고 겁이 나서 더 말을 못 해보게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극도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도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나빠, 못됐어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관대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해서 자꾸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뭐 왜 얼굴이 그러냐, 뭐 너는 얼굴이 너무 크다, 뭐 너는 뭐 키가 왜 이렇게 조그마냐,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래서 남들 앞에서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가 만약에 날 너무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너무 자기 위주로만 끌고 가고 나한테 막 나무라고 비판하고 조롱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그 파트너하고 계속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사귀는데 한 사람이 자꾸 비난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막 이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해명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말이 이런 식으로 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면 결국은 왜 잘못했다고 말 안 해? 미안하다고 왜 말 안 해? 그 추궁을 해서 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해줄게 였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요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뭘 해도 자신이 없고 나는 굉장히 바본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바보같이 만들어 버리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미소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나에게 관대한지 그리고 보호하려고는 하지만 적당한 자유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자기도 인정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메일 비밀번호, 뭐 문자, 어디에서 전화 왔는지, 누구랑 어떤 문자를 했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내 SNS에 와서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헤어질 때 안전이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폭력적인지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의 사이클은요 가정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런데요 한번 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조용해지죠. 그때 되게 잘하는 남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갖고 여러 대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막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점점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뭐지?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갑작스러운 구타나 또 폭력 행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허니문이 또 생기고 그동안은 또 잘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렸지만 잘해주고 사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신이 그 사람을 때렸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왜 무마하기 위해서 유화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폭력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 긴장감 형성 시기를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폭력은 여자도 남자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못 견뎌서 결국은 자기가 건드리고 맙니다. 근데 맞아요. 맞으면 이제 휴지기가 쉬는 동안 있잖아요. 허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긴장감이 또 형성이 되죠. 그럼 그 긴장감이 길어지면 또 못 견디고 또 자기가 먼저 건드려 갖고 또 맞고 이런 식의 폭력의 사이클로 들어가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폭력의 사이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꾸 맞고 그리고 맞는데 익숙해지고 차라리 이번에 빨리 맞아야 마음의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맞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자기가 맞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바보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폭력의 피해자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물론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되게 폭력적이다라는 걸 안다면 그 사람하고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금방 끝나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노력할게 조심할게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거나 뭔가 태도를 변하려고 애쓰는 경우에는 그 사람 옆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일단 내가 그런 어떤 이 사람이 폭력적이 됐을 때 나를 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호 같은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일이라고만 한다든지 혹은 짜장면 혹은 잘 있었어 라든지 암호를 정해갖고 그 암호를 얘기하면 친구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라는 걸 알고 도와주러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를 좀 정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 폭력적인 친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폐쇄된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이 있는 곳,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왜 전화가 없는 방, 핸드폰이 없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칼이나 이런 왜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는 부엌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해자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게 좋죠. 그리고 또 경찰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보호를 요청하셔야 되고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런 폭력이 있어도 적절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그런 관계에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해 증거를 좀 보존하고 또 의학적인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되죠. 그래서 멍이 들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두지 말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 어쨌든 폭력이 있으면 전 그건 사랑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내 분노를 못 견뎌서 상대한테 그랬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게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위협한다면 그 상대를 놔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의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주도권에 대한 그 힘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아니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도 꽃으로라도 누구를 때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애 초기에는 잘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편집증이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이런데 처음에는 왜 너무 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가고 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이라든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예민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걸 관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내가 커피를 먹는 비율이라든지
준다든지 좋아하는 음식 주문해 준다든지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 줄 안다든지 며칠 날 내가 누구를 만난 걸 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해서 음식의 취향이라든지 친구의 취향을 존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구속이구나, 간섭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자기 주도권 안에 두려고 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왜 폭력으로 가기 전까지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문제를 얘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안 되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오늘은 사랑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가 좀 나에게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안목? 이걸 좀 키우는 게 좋거든요. 자, 오늘은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해로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집착입니다.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해롭거나 폭력적인 관계가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서 점점 나를 구속하고 학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금방 튀쳐나오지만 그 처음부터 그 개구리가 들어있으면서 약한 불로 점점 데우면 얘는 자기가 익는지 모르고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해로운 관계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 집착은 내가 느낄 때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자주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을 우리는 아, 이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물어보겠어. 전화를 자주 하겠어. 이 사람은 정말 다정해서 내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나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이 나는데 그것이 점점 계속되다 보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나를 뭐든지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가 점검해야 되지?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숨이 막혀오죠. 마치 개구리가 이제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러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것처럼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혼자서 여행을 좀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게 항상 내 옆에 있고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숨이 막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관계를 깨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속 누구랑 있는지 챙기고 계속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그 사람이 혼자서 하는 일도 옆에 가서 참견하고 그러면 결국은 숨이 막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너무 억압하고 너무 옥죄고 나를 숨못 쉬게 하면 그러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 처음 해로운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신호는 집착이 그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감정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불편하지 않은가. 두 번째는요, 고립시키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다른 가족,
지인한테서 나를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친했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끊게 되죠. 그러니까 보면 뭐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친구가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만나?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뭐 네가 영어 공부를 더 할 수 있지 않아? 라든지 혹은 그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이유가 뭐야? 걔랑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혹시 걔랑 뭐 다른 관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을 차라리 안 만나는 걸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도 모르게 고립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얘기했지만 각자는 같이 있지만 하나여야 되고 사랑이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합집합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1대1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그래야 사랑은 좀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심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간과 상대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걔를 만나서 그렇게 오래 있어? 그 시간에 차라리 나랑 있는 게 좋지 않아? 뭐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아? 잠을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시간과 또 그 사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질투를 너무 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두 사람한테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중요한 관계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도 또 쳐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질투도 힘든데 이것이 나의 일이나 나의 공부에 대한 질투면 나의 발전을 정말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 가는 시간까지 뭐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불어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왜 배워? 춤은 왜 배워? 춤을 추는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어.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도구에까지 질투를 하게 되면 나는 정말 이제 고립된 데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즐거움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질투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질투가 심해지면서 위협, 협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나의 SNS에 들어와서 다 참견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참견하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 혹은 네가 나하고 시간을 안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나를 다른 데서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로운 관계에서 4번째 신호는 무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조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뭐 그것이 싫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대상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만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뭘 못한다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자신이 없고 뭐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구도 떨어져 나가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심도 받게 되니까 좀 점점 더 행동 반경이나 생각도 좁아지죠. 그런데다가 나 스스로, 나 존재에 대한 무시를 받게 되면 나는 정말 이제 비참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나의 편이어야 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나를 격려해야 되고 나를 오히려 응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무시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번번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데에서도 나를 조롱거리로 삼는다면 이거는 정말 경계경보가 켜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5번째는
감정 기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를 자주 내고 사소한데 화를 내고 나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어떤 모 연예인이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뭐든지 전부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대가 언제 화날지 모르고 언제 기뻐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의 감정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관계에서는 자주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하고 너는 나한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주 헤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너 쓰레기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추려니까 나도 감정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관계가 불건전해진 거를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상대는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의 연습을 해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과정의 진도를 알고 있지만 나는 어리둥절해하고 사과하고 늘 휘둘리다가 그 관계가 점점 학대받는 관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 과정에서 내가 지금 불편하지 않은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집착도 자꾸에 내가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전화하라고 얘기하고, 혹은 뭐 그 사람의 식성대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맞추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죠. 가스라이팅 된 사람처럼 자아가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말 남루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문제는 그 사람이 이별의 순간에서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깨지고 나면 이 사람이 항상 우위에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가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영역을 너무 침해하지 않도록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 과정 속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진솔하게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를 겁내거나 그 상대의 화를 촉발할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다 보면 점점 노예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무시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능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또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성숙된 사랑으로 가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좋게 가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많은 돌봄과 관심, 존중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에서 결연하게 그 관계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자존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헤어져서 혼자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잘 헤어지는 법, 안전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서울 지역에 사는 남녀의 섹스리스,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한 대학에서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1년간 섹스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2000년에 11%였으니까 거의 3배가 증가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0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가 43% 정도 되더라고요. 남자도 안 했고 여자도 안 했는데, 남자가 성관계를 안 한 이유는 파트너가 없어서 못했고, 그리고 여자가 안 한 이유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연구한 학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믿고 만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사실은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만나서 사귀는 동안에도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이별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 기사가 헤어진다고 하면 폭력을 막 사용하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막 흉기를 휘두르고 죽이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전한 여자, 동성을 만나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저출산도 굉장히 심하고 비혼도 굉장히 높고, 만나서 사랑이나 성관계율도 굉장히 낮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까요? 우리는 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고 아군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응원을 받고 이렇게 각박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도 안전하게 헤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만남도 아예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게요.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영화나 이런 데서 이별을 로맨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어떤 이별이 아름답겠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한 몸처럼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옆이 빈 것 같고, 갑자기 말할 사람이 없어졌고, 갑자기 같이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없어졌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면 내 존재가 반쪽이 된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든 거겠고, 그래서 어쩌면 사랑을 이별의 아픔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이별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상대를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의 소유욕이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분노이지, 상대를 존중하거나 상대를 정말 사랑했었다면 그런 행동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나고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잘 헤어지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잘 헤어지기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들은 그 이별하기 전에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 막 해주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별의 날을 정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남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결정하면 그럼 단호하고 단순하고 빨리 이별을 하는 것이 상대가 덜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당하는 상대는 어떻게 당해도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이별을 바라는 사람과 이별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별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더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좀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리 준비를 다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이별 선언을 당하면 그 사람이 더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을 말할 때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질질질질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별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만남에 대해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여러 번 깊이 다시 생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홧김에 뭐 재미로 가볍게 생각해서 이별을 선언하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말 사랑하다가 그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별을 얘기한다고 해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별을 당했든 이별을 고했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헤어짐을 얘기하기 전에는 좀 객관적으로 계속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여러 번 생각하겠죠.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뭐 돈과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이별을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또 이별을 당했어도 나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헤어질까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헤어질 건가? 어떤 사람은 뭐 이메일로 헤어질 건가? 혹은 뭐 만나서 헤어질 건가? 아니면 문자를 보낼 건가? 아니면 잠수를 탈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수는 최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당한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수는 제일 나쁜 방법인 것 같고,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건, 사랑하는 방식도 인정했듯이 이별하는 방식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별이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이별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나서 어른같이 이별하는 게 좋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동안 당신 때문에 고마웠다.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똑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문자로 한더라도 그 방식을 그냥 인정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 그릇이 그냥 이거구나. 너무 힘들었나 보다.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좀 많이 흐르면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헤어진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선가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그게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별을 겪을 동안 나는 분명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를 좀 지원해 줄 친구들을 항상 옆에 좀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별을 겪는 동안은 좀 나를 지원해주고,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랑 좀 놀아주고,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평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별은 조용하지 않아요. 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따기 정도도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헤어져야 된다고 결정하고 나갔다면 번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까지도 헤어졌다 만났다를 계속하는 그 커플을 본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다시 만나려고 작심을 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헤어지려고 했던 그 이유가 해결이 됐냐고.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헤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늘 같이 있었던 게 너무 습관이 돼서 다시 노력해 보기로 했다 그러는데,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왜 헤어지려고 했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좀 노력을 하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왜 시끄러워질까봐, 부끄러울까봐, 이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할까봐 사람들 없는 데서 헤어지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카페 같은 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 도와줄 수 있거나 말해놓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선불이 되는 그런 카페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를 하면
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해볼게 라든지 뭐 다시 잘 해보자,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더 많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죠? 이건 정말 안 되는 만남이야, 그래서 난 헤어지려고 해 라고 결정을 했을 거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모니터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SNS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우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이런 거를 안 듣는 게 빨리 이별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전문 상담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런 선배나 어른에게 내 힘든 걸 좀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약이나 알코올에 당연히 의존하지 말아야겠죠. 보면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이 이별하고 나서 막 술 너무 많이 마시고 폐인처럼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사랑한 만큼 아프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럼 그거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진작 헤어지는 게 나았겠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요즘 젊은 커플들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으니까 우리가 애인으로는 만나지 않지만 친구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연인이 오늘부터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을 보고 설레는 이런 어떤 성적인 마음들, 욕구, 그런 것들이 쫙 물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더 설레지 않을 때 그때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여전히 설레고 그 사람을 만지고 싶고 이렇다면 친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는 당연히 아플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별한 것처럼 애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둘이 같이 갔지만 지금은 나로 돌아와서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플 걸 인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반발심에서 다른 사람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누군가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네가 나를 잃은 건 너무 손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다른 사람을 되게 급히 사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히 누군가를 그 옆자리에다 앉히면 감정이 섞여갖고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좀 혼동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물이 빠지고, 그리고 마음도 가라앉아서 내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건 것 같고,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을 하다 보면, 연애를 막 뜨겁게 하다 보면 막 영어 학원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로지 그 사람만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게을리했던 어학 공부라든지 전공 공부라든지 혹은 뭐 내 일이라든지 혹은 뭐 하고 싶었던 취미라든지 친구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 친구와는 좀 안전한 우정, 사랑이 아니고 안전한 우정을 좀 나누고 위로를 받는 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별했다고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놓치지 말고 내가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빨리 상처를 극복하려면 봉사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특히 왜 스킨십이 있는 봉사가 나를 많이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왜 어린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것, 왜 아기 안아주는 봉사, 어르신들 목욕 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
하는 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왜 좀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봉사가 나를 치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인데 이별을 하자고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이별할 때도 별로 감정들이 안 좋았고 그래서 어쨌든 헤어졌는데 이 남자친구가 나보다 더 먼저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지금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복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지금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복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자기 상대, 신부가 될 여자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다고 막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슨 죄예요? 그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 정말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고했다고 하더라도, 괘씸하더라도 용서를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라는 저급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을 좀 인정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예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환승이별 그래갖고 헤어졌던 애인들이 같이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남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남이지 우리는 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여자가 너무 울컥해갖고 우리가 남이야? 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남입니다. 남. 헤어지면 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정적인 기대를 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을 빨리빨리 인정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상실감이 이제 분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초월이 되면 그 상처는 아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약은 뭘까요? 이별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약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어 있어요. 어떤 뜨거웠던 사랑도 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이 끝났을 때 그 사랑을 잘 정리하고 접어서 내 마음속에 한 서랍에 넣어서 고이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헤어져서 혼자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어지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도 좀 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미뤘던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로서 다시 자유를 찾고, 그리고 뭔가 나라는 존재를 느껴볼 수 있는, 나라는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연의 상처를 겪어보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우리가 실연을 당하면 참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음악 듣고 뭐 같이 책 읽고 그리고 같이 걸어 다니고 했던 모든 거리나 모든 음식들이 다 나한테 화살처럼 꽂히죠.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빨리빨리 안 가고 나는 점점 강물 속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지난번에 우리는 오피리아의 그림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피리아도 햄릿한테 실연당하고, 물론 뭐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또 무서운 충격이 있었지만 미쳐서 결국 강물에 빠져 죽잖아요. 주변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실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실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힘들었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연당한 그 시간들을 겪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 술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시련에서 극복하는 길은 사실은 시간밖에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상처도 옅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점점 옅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잊게 되는 건데, 시련을 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이성이에요. 이성.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련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당하면요,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과 만났던 시간, 그리고 왜 관계가 끝났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뭘 잘못했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왜 우리 관계가 끝나기 시작했지?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 사람이 내가 싫어지기 시작했을까? 시련은, 물론 시련을 처음에 고한 사람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은 시련의 고백을 받은 사람이죠. 시련 당한 사람이 더 힘들고 더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더 자책하고 왜 이 관계가 점점 퇴색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을 당한 거면 그 상처는 더 하겠죠. 그래서 술 먹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시련 당하면 관계가 왜 끝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애라는 건 중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애는 마치 마약 중독 같다. 그리고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열정에 계속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결국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편한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연애를 하고 있다, 이 연애를 못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은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나보다 괴롭지 않은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스토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독을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고통은 너무너무 심해지고 회복의 시기를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는 건 시련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성만이 나를 시련의 상처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을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뭘 잘못했는지, 어디에서부터 관계가 어그러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설명도 만족스럽지 않고 시련의 상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안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릇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관계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끝이야. 끝났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연결할 수 없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현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자꾸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을 이상화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 그 사람의 웃음이 참 예뻤던 것, 그 사람이 참 옷을 잘 입었던 것,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 참 좋았던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던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었던 것,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꾸 좋았던 점만 소환을 하기 때문에 시련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상실에 대한 감정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헤어진 연인을 이상화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시련은 어차피 과거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아름다운 사건만 기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헤어진 애인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헤어진 연인의 싫었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내가 못마땅히 했던 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적으면 불만스러웠던 점이나 나쁜 점을 적어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의 메모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울 때나 지금 너무 힘들 때,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잔상을 나한테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적어서 계속 나한테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실현을 하면 IQ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실현은 모든 상실과 슬픔의 모든 특징을 다 공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면증도 생기고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복합적인 심리적인 외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좋았던 점, 그리고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행하는 도중에 나의 삶의 빈 곳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중에 못 만났던 나의 친구들, 그리고 뭐 지인들과의 관계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좀 위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감과 연민이 필요해. 나랑 좀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예쁜 곳도 다니고 이러면서 즐거운 기억으로 시련의 상처를 조금씩 잊어가는 겁니다. 이별로 내 마음은 전쟁터가 됐을지라도 맞서 싸우셔서 이별의 상처를 내 인생에서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사실은 그런 어떤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는 또 다른 사랑,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어서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